이렇게 이 웨비나에 참가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재생불량 빈혈에 대해서 의사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환자들한테 어떤 내용을 제가 전달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이 자리에 왔는데요. 오늘 많은 정보 얻길 바라고요. 또 아무쪼록 이 코로나 이 시즌에 이 감염이 돼서 이렇게 힘든 시기를 지나지 않도록 모두 미리미리 건강 잘 지키는 그런 또 주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많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래요. 제가 할 내용은 오늘 재생불량 빈혈에서 어떤 치료를 어떤 타이밍에 할 것인가, 그 가운데 조혈모 세포 이식은 어떤 걸 하면 좋을까,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설명드리는데요. 그냥 단편적인 지식을 전달해 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의사로서 어떤 생각을 해왔는지, 이제 제 환자분들한테 어떤 얘기를 하는지 조금 여러분한테 소개해 주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생불량 빈혈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제일 먼저 빈혈이 생기면서 어지럽고 힘들고 숨이 차고, 그리고 이 병원에 가봤더니 피가 모자란다고 하고, 어떤 분들은 피가 나거나 멍이 들어가지고 가봤더니 혈액들이 안 만들어진다고 하고, 어떤 분들은 열이 나서 열이 펄펄 나서 갔더니 피가 안 만들어진다고 하고, 이렇게 해서들 이 재생불량 빈혈을 진단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이 오른쪽에 이 골수의 모양이고요. 이건 왼쪽의 골수 모양인데요. 여기 이제 이 깨알같이 붉게 보이는 것들이 조혈 세포들이에요. 이것들이 많이 있으면 조혈이 잘 되는 거죠. 이 오른쪽은 정상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환우들 혹은 그 가족 아프신 분들은 골수 검사를 하면 지방이 많고 이런 조혈 세포들은 많이 부족한 상황이 됩니다. 이 빈혈이나 저혈소판증, 백혈구 감소를 일으키는 상황은 아주 많아요. 우리나라에 가장 흔한 게 이제 간염이죠. 간염이 오래되거나 또 약주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냥 과도한 음주를 하시면 간이 망가지잖아요. 그러면은 간이 망가지면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혈관이 연결되어 있는 비장이라는 게 있는데, 그 비장이 커지면서 혈액을 깨트려요. 그러면은 역시 똑같은 빈혈이나 저혈소판증이나 백혈구 감소증이 생기겠죠. 그러나 그분들을 골수를 하면은, 골수는 피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오른쪽 정상보다도 더 조혈세포들이 빽빽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두 모자란다고 모두 재생불량 빈혈이 아니고, 이 부족한 것들을 찾는 가운데에 골수 검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봤더니 정말 피를 안 만드는구나. 피를 만드는 공장인 골수가 일을 안 하는구나. 그렇게 해서 진단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런 진단을 받으면은 먼저는 이게 잘못되는 건가, 뭐 백혈병인가, 또 혹은 치료는 되는 건가, 오래 살 수 있나, 이런 걱정들을 하실 겁니다. 저와 같은 이 혈액을 전공하는 의사들은 이런 진단을 내리면 제일 먼저 이거를 확인합니다. 중증도. 이 사람은 얼마나 심각한가. 왜 이거를 보느냐 하면은, 이제 이 중증으로 진단이 되는 경우에는 사실 빨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2, 3년 안에 어쩌면 큰 감염이나 출혈로 목숨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급합니다. 암이 아니라도 그렇죠. 그러나 이제 경증 또는 뭐 중등증 이런 경우에는 이런저런 치료로 5년이고 10년이고 또 갈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환자가 여기 세 번째 보시면 나이가 있죠. 예를 들면은 한 80 되신 분이 저런 진단을 받았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평균 여명이 남성은 80세, 여성은 85세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뭐 평균대로 산다고 보장은 안 되지만 대략 의사들은 그래도 한 5년 정도만 잘 버티면은 되겠다, 이런 작전으로 가는 거죠. 위험한 치료를 하지 않고 편안한 치료로 우리가 결정을 하고, 우리가 수혈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하죠. 암만 중증이라도 그렇게 갑니다. 그러나 이제 이 나이가 젊은 사람들은 중증이면, 예를 들면은 30이다 그러면은 평균은 한 50년 정도 더 살 수 있잖아요. 평균으로 가면은. 물론 사고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이 3, 4년은 너무 아까운 거죠. 그런 사람들은 또 건강하니까 젊고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서 완치를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중증이 아니고 경증이면은 좀 여유가 있습니다. 혹시 이런저런 약으로 회복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중증도가 여러분들의 치료를, 여러분이나 여러분 가족의 그 병을 치료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의과대학 학생들도 우리가 시험 문제 낼 때 중증의 기준이 뭐냐 계속 시험 문제 냅니다. 왜냐하면 치료를 결정하려면 중증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죠. 예, 이 중증은 되게 좀 복잡한데 대략 뭐 절대 호중구 잘 아시죠? 우리 호중구 수가 1000분의 1cc당 500개 미만이면 굉장히 심각한 백혈구 감소증이잖아요. 호중구 감소증이잖아요. 그러면 입원할 때 이 격리병실도 쓰고 조혈촉진제도 맞죠. 예, 그런 경우 또 빈혈이 좀 심해서 뭐 우리가 이제 이 그물적혈구로 보는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대략 수혈하는 그런 빈혈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혈소판이 한 2만 정도 이하 있는 경우, 이 세 가지 중에 2가지 이상이 있으면 우리가 중증이라고 합니다. 사실 골수도 몇 % 정도 되느냐를 보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자신을 이해하는 거는 이런 3가지 수치가 최고 적어도 2가지 있느냐, 하나만 있어도 중증에 가까운, 중증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경우는 출혈이라든지 빈혈에 의한 여러 합병증, 여기서 우리 철과행증 이런 거 세미나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수혈 많이 받으면 철과행증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데 빈혈이 심하면 또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겠죠. 또 하나는 이 혈소판이 계속 낮은 상태가 있으면 여러분들 그 감기, 뭐 코로나 예방접종 때문에 또 고민들 많이 하실 텐데 혈소판이 열나면서 떨어지면 출혈이 크게 또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목숨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중증은 우리가 빨리 치료를 한다. 또 적극적인 치료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증상이 있을 때, 필요할 때 우리가 큰 치료를 한다 합니다. 경증이라 하더라도 수혈이 계속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인 치료를 하게 됩니다. 경증이라고 해서 항상 여유가 있는 건 아니죠. 우리가 이제 혈소판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이 성분 채집 혈소판 큰 거가 한 2개 이상 들어가시는 분,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그 작은 거 있잖아요. 그 혈소판이 한 12개 한 달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수혈에 의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적혈구는 2달에 2개, 2달에 2개면은 우리가 수혈 의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한번 수혈하고 뭐 1년, 2년 괜찮았다. 이런 거는 수혈에 의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수혈이 이제 되는 분들은, 죄송합니다. 수혈이 필요한 분들은 이제 증상이 좀 심각해지고 있다. 곧 중증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으로 저희들이 더 나빠지기 전에 큰 치료를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환자의 나이입니다. 큰 치료를 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분들 있죠. 예를 들면 80 노인한테 다른 사람의 골수를 이식합시다. 그런 의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경우에는 뭐 100%는 아니지만 5대 5입니다. 5분은 성공하고 5분은 죽습니다. 그런 치료는 의사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연구 결과에서 가이드라인, 어느 정도면 좋겠다는데, 물론 절대적인 건 아니고 65세, 70이라도 뭐 30대 같이 건강하신 분들은 이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평균적인 경우라면은 우리나라에서 권고하는 가이드는 50세를 기준으로, 50세보다 연세가 낮으시면은 골수 이식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권하고요. 그보다 높으면은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가능하면 이식같이 위험한 치료를 안 합니다. 유럽 가이드라인은 40세입니다. 유럽의 이제 연구 결과는 40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우리나라 연구 결과는 50세가 기준으로 이렇게 결과들이 나왔기 때문에 40세, 50세 이렇게 좀 나누는데, 대략 우리나라 의사들은 50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세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이식같이 위험한 치료 말고, 그 다음에 효과는 좀 그보다는 떨어지지만 덜 위험한 치료를 저희 찾게 되죠. 또 하나는 젊더라도 이식을 꼭 해야 되더라도 줄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또 대체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요 4가지, 중증이냐, 수혈이 지금 계속 되고 있느냐, 나이는 어떠냐, 그럼 나이가 젊은 줄 사람이 있느냐, 골수를 이렇게 판단을 해서 치료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제 역시 이 완치가 가장 높고 확실한 치료는 조혈모 세포 이식입니다. 근데 자가이식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재생불량 빈혈은 다른 사람의 그 공장을 가져다가 심어야 되기 때문에 백혈병이나 림프종 다발골수종 같은 그런 이식은 아니고 동종 조혈모 세포 이식을 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동종 조혈모 세포 이식은 기증자의 종류에 따라서 혈연 또 비혈연, 그러니까 기증자들이죠. 그 다음에 뭐 제대혈도 있겠죠. 없으면은 이런 경우 이제 기증자에 따라서 우리가 나누기도 하고요. 주는 걸 어디서 뽑느냐에 따라서 하게 되는데 위에처럼 왼쪽 위에처럼 이 기증자가 전신 마취를 하고 엉치표 옆에 있는 골수에서 이렇게 뽑아서 이걸 모아서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이식을 하는 경우를 골수 이식이라고 하고요. 기증자가 이렇게 조혈 촉진제를 맞고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그러면 기계에서 조혈 촉진제에서 골수에서 혈액으로 튀어나간 조혈모 세포를 이 기계에서 이렇게 뽑아서 모아한 다음에 이식을 하면 말초 조혈모 세포 이식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 좀 주의하셔야 될 것은 재생불량 빈혈의 동종 조혈모 세포 이식은 골수 이식을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말초 조혈모 세포에는 T림프구라는 게 있는데 이 T림프구는 아주 이 적극적인 공격성을 갖고 있습니다. 암세포를 보면은 펀치를 막 날리죠. 그래서 죽입니다. 그래서 백혈병이나 이 암에 의한 혈액 질환인 경우에는 말초 조혈모 세포가 그 T림프구가 많기 때문에 그걸로 이식을 하면은 아주 치료 효과가 좋습니다. 근데 단점이 있습니다. 이 T림프구는 막 펀치를 막 날리다가 이 때릴 놈이 없으면은 환자 자신을 때립니다. 그걸 이식편대 숙주 질환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재생불량 빈혈은 그런 이 백혈병 혹은 암 효과가 따로 더 필요한 병이 아니잖아요. 그냥 공장만 심으면 되니까 그런 T림프구가 많은 말초 혈액으로 이식하는 거가 불리합니다. 오히려 이득은 없고 이식편대 숙주 질환만 올라가기 때문에 가능하면 골수로 이식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병원의 선생님들이 혹시라도 여러분 경험이 골수를 기증하면 더 좋은데 이런 얘기를 들었다면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90% 이상, 전 세계적으로 90% 이상은 말초 혈액, 혈액으로 전부 다 기증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주시는 분이 형제든 아니든 간에 전신 마취를 하고 엎드려서 저렇게 엉덩이에 바늘이 들어오는 이런 상황이 썩 내키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받는 분 입장에서도 불편합니다. 그래서 주시는 분 편한 대로 하세요. 이렇게 되고 의사 입장에서도 기증하시는 분 혹은 형제라도 우리가 미안하잖아요. 우리가 같은 피를 나눈 형제라도 그러니까 그런 분한테 우리가 적극적으로 전신 마취하자 이렇게 하기 어려워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말초 혈액 아래쪽 그림처럼 기증하시는 분들이 90% 이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도 저도 괜찮다 하시면은 골수 이식이 훨씬 성적이 좋다 하는 것이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형제로부터 받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완전히 일치하는 경우에 한 90% 완치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운이 나쁜 한 분 정도가 재발하고 나머지들은 다 완치가 되고요. 만약에 혈연이 아니다, 기증자다 그러면 조금 떨어집니다. 10에서 한 15% 정도 떨어지고요. 잘 자리 잡았다가 나중에 보니까 밀려나네? 나중에 피가 자꾸 모자라서 보니까 아이고 주신 분 건 다 떨어져 나가고 이제 환자분 것만 남았는데 그게 워낙 또 아픈 거였으니까 피를 못 만든다. 그게 거부 반응이죠. 의학 용어로는 생착 실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한 5 내지 10% 정도 됩니다. 이제 연세에 따라 다른데요. 30세 미만은 5% 정도, 40세 이상은 한 10에서 한 15% 이식 관련 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60 이상 이런 분들은 사실은 동종조혈모 세포 이식을 먼저 권하지 않습니다. 이 확률이 5 내지 10% 더 올라가죠. 사망률이. 성공률은 좀 더 떨어지 10 내지 15%더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위험한 이식을 먼저 하지 않고 다른 치료를 먼저 합니다. 그 다른 치료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 치료입니다. 면역 억제제입니다. 아니 왜 면역이 떨어진 사람한테 또 면역 억제제를 준다는 거지? 그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사실 저도 의과대학생 때 저런 얘기를 하니까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왜 저런 얘기를 하는지. 그러니까 의과대학생도 모르는데
환자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골수 검사를 해봤더니 골수가 텅 비어서 우리 공장, 저울모세포 공장을 심어야 되겠다. 그게 골수 이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장이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다. 근데 공장이 돌아가는 그런 이식을 하려면은 뭘 해야 되느냐면 내 몸에 있는 백혈구가 잘 받아줘야 됩니다. 만약에 그냥 그 조혈모세포를 이식을 하면은 내 몸에 암만 재생불량 빈혈을 하더라도 내 몸에 있는 백혈구가 남의 피에 있는 거를 갖다가 밀어내는 거부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이식이 실패하게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먼저 면역 억제제를 보통 이식할 때, 백혈병도 그렇게 치료합니다. 백혈병도 면역 억제제를 투여해서 내 몸에 있는 백혈구가 이식받은 백혈구를 밀어내지 못하도록 면역 억제제를 이식할 때 투여를 하는데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전해오는 얘기인데, 주는 분이 안 주고 도망가고 미리 면역 억제제는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죠? 큰일 난 거잖아요. 나 골수를 그나마 이 거부 반응을 없애서 남은 골수마저 다 없애버렸는데, 면역 억제제를 줘버렸는데 어떻게 안 줄 수가 있지, 골수를?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콩팥이 망가져서 신장을 주기로 했는데 옛날에 모르는 사람들이 돈 받고 주는 시절이 있었잖아요. 돈만 받고 도망가면 큰일 나잖아요. 간은 더 그렇고 심장은 더 그렇겠죠. 골수도 마찬가지거든요. 못 만들어내는데 큰일 났죠. 이 사람은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이식도 안 했는데 쭉쭉쭉쭉 살아나와서 정상이 됐습니다. 왜 그럴까? 이런 일은 한 군데에서만 본 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이걸 발견했죠. 봤더니 면역 억제제가 어떤 역할을 했을 거다. 그리고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10년 가까이. 그 결과는 우리 골수가 망가지는 원인은 흔히 항암제나 또는 항생제를 잘못 먹었거나 방사선에 노출됐거나 무슨 화학약품에 노출됐거나 또는 큰 바이러스 감염이 들어와서 내 골수를 망가뜨렸거나 이렇게만 오는 게 아니고 자가 면역 질환. 예를 들면 우리 류마티스 관절염이 자가 면역 질환의 대표적인 거.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내 면역이 내 관절을 공격해서 관절이 아프잖아요. 자가 면역 질환이죠. 그런 것처럼 내 골수가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갑자기 자가 면역에서 내 공격을 받네. 내 면역이 내 골수를 공격하는 자가 면역 질환이다. 라는 게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은 내 면역이 내 몸을 내 골수를 공격하니까 그 면역을 밀어내면 다시 골수가 회복되잖아요. 그게 면역 억제제입니다. 그럼 왜 자가 면역이 왜 생기지? 그것도 이제 여러 가지 자가 면역 질환을 공부했는데 대개는 바이러스가 원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내 몸의 면역이 바이러스를 밀어내려고 막 항체를 만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골수하고 비슷하게 됐다든지 또는 췌장하고 비슷하면 당뇨가 온다든지 갑상선하고 비슷하면 우리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는 젊은 여성분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되게 바이러스 감염 이후에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재생불량 빈혈 진단 받으셨던 분들도 크게 열이 나서 와서 재생불량 빈혈 진단을 받았는데 큐는 안 나오고 아마도 어떤 바이러스였을 거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저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몸이 면역으로 바이러스를 밀어내려다가 그만 내 골수를 밀어내서 생기는 자가 면역 질환이 또 우리가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대부분의 원인이구나 이런 걸 알게 됐고요. 그래서 이식 못하는 분들은 면역 억제제를 강력하게 이렇게 주니까 회복이 되는구나 했습니다. 여기 왼쪽에 있는 그림이 두 가지 대표적인 건데요. 이게 아래쪽이 말혈청으로 만든 항흉성 면역글로불린 아트감입니다. 위쪽은 우리나라에서 쓰이는 건데요. 토끼혈청으로 만든 항흉성 면역글로불린 치모글로불린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건데 우리 몸에 있는 아까 T 림프구가 막 공격을 한다 했잖아요. 그놈들이 우리 골수를 공격하면 재생불량 빈혈이 생겨요. 그래서 이게 흉선은 T 림프구를 막 키우는 데거든요. T 림프구가 이 균을 막아내는 역할을 하기 좋게 막 교육을 하는 데가 이 가슴 옆에 있는 이 흉선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억제를 함으로써 면역 억제 효과를 아주 강력하게 볼 수 있는 약제입니다. 또 여러분 중에 회생약 많이 드실 겁니다. 사이클로스포린. 요것도 T 림프구 위주로 이렇게 억제하는 약이거든요. 이 두 개를 같이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고 다른 약도 써봤는데 지금 가장 1등이 두 약제를 같이 쓰는 게 가장 좋고 60에서 80%가 금방 중증이라도 2, 3년 안에 잘못되지 않고 5년 이상 잘 살고 또 치료 효과도
수혈을 안 하게 된 효과가 연구에 따라 다지만 40에서 70%고 지금 한 60%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치료는 이식과 같이 큰 치료는 안 한다 하더라도 아주 간단하게 효과는 보지만 재발률이 높습니다. 크게는 한 반 정도, 작게는 3분의 1 정도가 효과를 보다가 다시 언젠가는 재발하게 되고요. 또 하나의 큰 단점은 나중에 이제 재생불량 빈혈이 그대로 있지 않고 이런 치료에 노출이 되면은 물론 이식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 혹은 급성 백혈병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한 10%까지도 얘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치료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성공률이 좀 낮고 재발률이 높고 또 장기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연세 많으신 분들 위주로 치료를 하게 되고요. 젊은 분들은 앞에 얘기했던 이식 위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백혈구 낮으면 우리 조혈촉진제, 혈소판 낮으면 다나졸 이런 약들을 쓰시는데요. 이 레볼레이드, 우리나라에 있는 또 로미플레트 이런 약들이 조혈모 세포를 자극해서 재생불량, 이 혈소판을 올리는 약이거든요. 이게 근데 조혈모 세포도 자극해서 늘리는 역할이 있다 해서 지금 치료가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 성공률은 조금 떨어지는데 그래도 이게 처음부터 쓰면은 좋다는 데이터들이 나와서 앞으로 여러분들도 이야기 많이 사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 상황에 맞게 어떤 상황으로 우리 의사들이 생각하는지 한번 좀 얘기해 볼게요. 막 수치가 부족한데 이런저런 검사를 했는데 재생불량 빈혈은 받았는데 뭐 수혈도 안 받고 뭐 백혈구도 뭐 그냥 두고 보자. 혹은 한 번 수혈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괜찮아서 두고 보자.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경증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제일 먼저 뭘 생각하느냐 하면 재생불량 빈혈이 맞나? 그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비타민이 부족한 게 아닌가, 또 뭐 간이 나쁜 게 아닌가, 또는 심장이 나빠서 떨어진 게 아닌가, 아니면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면 또 이렇게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닌가 먼저 찾아보고 재생불량 빈혈이 확실하다 그러면은 특별한 조치 없이 그냥 두고 봅니다. 간혹 혈소판이 낮으면 우리들이 뭐 다나졸이라든지 또는 먹는 약 위주로 좀 뭐 옥시메스, 호르몬제 같은 것들을 좀 쓸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진단이 된다면 아주 행복하신 분이죠. 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분들은 10년 이상 아무 문제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경증이 중증은 아니라 이식이 급하냐 물어봤더니 이식도 안 급하대요. 근데 수혈이 계속돼요. 이 간간인데 이 간간이가 문제예요. 6개월이나 뭐 1년에 한 번이다 이러면은 앞에 1번하고 똑같으면 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한두 달 사이에 계속 꾸준히 수혈이 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럼 난 이식을 해야 될까요? 아니요. 이런 경우에는 경증인 경우에는 우리가 수혈만 적당히 하고 큰 문제만 일으키지 않게 잘 하면 뭐 5년 10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연세에 관계없이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면역 억제제, 아까 얘기했던 항형성 글로불린이나 사이클로스포린 혹은 두 개를 같이 쓰는 그런 치료를 상황에 맞게 치료를 하게 됩니다. 수혈이 점점 더 필요하면은 그런 치료를 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실 거고, 간간이 정말로 뭐 2, 3개월에 한 번씩 수혈한다 그러면은 그냥 먹는 약 위주로 하면서 두고 보실 겁니다. 이런 분들이 아마 제일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게 들으시는 분들은. 세 번째는 중증입니다. 계속 수혈도 하고 정말 중증이라서 큰 치료를 해야 된다. 근데 나이가 50세 이상이죠. 뭐 63이라고 적었지만 52세도 될 수 있겠고 난 52세인데 아주 건강하다. 그러면은 50세 미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건 의사가 여러분들하고 상의해서 판단할 내용인데요. 연세가 많으신 중증인 경우에는 이분들은 그냥 두시고 수혈만 하시면 2, 3년 안에 큰 문제가 와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고요. 적극적인 치료는 앞에 두 가지 치료 중에 면역 억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면역 억제 치료를 하시게 되면은 한 60% 정도 성공하시고 또 세월이 지나면서 그 중에 한 20%, 60% 중에 40%는 끝까지 성공하시고 한 20% 정도는 뒤에 또 재발도 하시고 뭐 그런 일을 겪으시겠지만 또 이렇게 치료를 하게 되고요. 만약에 또 재발을 해서 또 큰 치료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아까 이제 얘기했던 다른 약을 6번에서 얘기하겠습니다. 4번은 젊은 분이죠. 중증인데 젊은 분은 우리가 뭘 할까요? 이식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식하려면은 공여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적합한 공유자는 혈연에서 먼저 찾습니다. 형제 중에 완전히 일치하시는 분을 찾아보고요. 아이고 없네 이러면은 그러면은 이제 국내 기증자를 찾아봅니다. 대부분 이 두 개에서 다 이제 기증자를 찾으시는데 혹시 운이 없는 한 20% 정도는 해외 기증자를 찾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코로나 유행 때문에 해외 기증자로부터 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은 제대혈, 그 다음에 틀린 사람, 형제는 무조건 반은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틀린 사람을 찾는 순서로 해서 이식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완전히 일치하는 형제 이외에는 우리가 대체 공유자라고 해서 치료 성적이 앞서 얘기했듯이 한 10에서 15%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대체 공유자를 먼저 하지 않고 옛날에는 형제가 없으면은 아까 얘기했던 면역 억제 치료를 먼저 했습니다. 면역 억제 치료를 먼저 하는데 요즘은 이식 기술이 발전해서 완전히 일치하면은 비혈연도 이제 이식을 하는 게 우선순위가 됐습니다. 자, 이제 젊은 분인데 재발했습니다. 근데 이식을 하고 재발했으면은 어떡할까요? 다시 이식을 다른 공유자를 찾아서 이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앞에 형제가 맞는 분이 없고 국내까지는 했는데 맞는 사람이 없어서 면역 억제 치료를 하고 재발했다. 그러면은 틀린 형제라도 하든지 해외를 찾든지 제대로라도 해서 대체 공유자를 가지고 이식을 하는 게 그 다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앞에 면역 억제 치료를 하고 잘 효과를 봤다 혹은 효과를 아예 못 봤다 이런 분들은 그 다음에 어떤 치료를 하냐면 앞에 얘기했던 혈소판 만드는 공장인 거대 핵세포라고 하거든요. 그놈을 막 자극하는 약제가 앞에 레볼레이드나 우리나라의 로미플레이트 두 가지 약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허가는 레볼레이드만 허가가 나 있기 때문에 현재 쓸 수 있는 약은 레볼레이드고요. 그다음에 그 로미플레이트는 지금 임상 시험을 하고 있는데 성적이 지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약을 쓰게 되는데 앞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혈소판만 올리는 게 아니고 그걸 봤더니 조혈모 세포를 막 자극해서 피를 많이 만들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걸 알게 돼서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은 면역 억제 치료를 먼저 해보고 실패하면은 이런 약들을 써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연구 결과는 한 40% 정도는 면역 억제 치료를 하고 실패했더라도 다시 효과를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끊으면 다시 나빠질 확률이 많고 평생 먹어야 되는 현재로서는 평생 먹어야 되고요. 연구 결과가 오래된 게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어떨지 우리가 잘 모르고 세 번째는 우리나라는 보험 기준인데 6개월 쓰고 일단 끊어야 됩니다. 무조건 효과를 보더라도 다시 나빠지면 다시 써야 되니까 약간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제 강의를 한 내용이 재생불량빈혈의 증상, 그다음에 의사들은 그러면 뭘 보고 치료를 결정하는지 네 가지 얘기했죠. 중증도, 나이, 수혈을 했는지, 공여자가 있는지. 그다음에 치료는 이식하고 면역 억제 치료가 있다는 거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나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6가지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의사들은 이렇게 치료를 진행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상황에 맞는 그런 강의가 되었기를 바라고요.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이렇게 질문 주시고 하시면 또 한번 여러분하고 그런 내용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